방점이 아무래도 현역 건축가가 보는 에 한 40% 정도 찍혀 있는 것 같고, 한국 근대 건축의 초기 서사가 나머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진 보이는 분들은 그 제가 그냥 임의로 뽑아본 한국 근현대 건축가들의 그 모습인데, 그냥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을 거고요. 개별적으로 보시기에 이 중에서 내가 몇 명이나 아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 얼굴이 나와 있는 분들보다 저 퀘스천 마크로 된 분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혹은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더 자세히 그분에 대해서 알면 또 좋을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왕에 알고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섞어서 첫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누구신가라는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이 오늘 드릴 말씀은 그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뭐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이제 저도 조금씩 아마 이렇게 좀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제 분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왔느냐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건축계가 참 그동안에 이루어놓은 성취도 굉장히 많지만 또 여전히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호기심을 풀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부를 한번 시작을 해본 것인데, 뭐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뭐 책도 봤지만 답사도 좀 열심히 다녀보고 뭐 이런저런 자료들도 좀 많이 참고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끝내려고 했던 건데, 이거를 좀 공개적인 강연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는 요 왼쪽에 계시는 분의 신문 인터뷰를 보고서 본 것이 계기가 됐어요. 그 잘 아시다시피 야마모토 리켄이라는 일본 건축가시고 1945년생이시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해방동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어감이 굉장히 다르겠죠. 이분이 이제 작년에 프리츠커상 수상자였었는데 한국 언론에서 아마 조선일보인가가 굉장히 발빠르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은 국내 건축가 손발을 묶고 오히려 이제 자기 같은 외국인에게는 자유를 준다. 실제로 요즘 한국의 외국 건축가 분들이 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이분이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그, 이분이 정말 좋은 의도로 저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 인터뷰를 봤을 때 가졌던 느낌은, 이 한국 근대 건축의 초기 서사를 잘 아시는 분이었으면 저렇게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오른쪽에 두 개 있는 건 최근에 이제 신문에 실렸던 그 기사들인데 하필이면 두 기사가 다그 한국 건축계의 어떤 가치 평가와 이제 프리츠커 상이라는 것을 좀 연계하면서 이제 쓴 기사가 둘 다 굉장히 훌륭한 기사인데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그 또 최근 몇 년 사이 공부하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을 이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하는 거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건축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고 그냥 뭐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는 현역 건축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건축사를 보는 입장은 건축 역사를 전공하시는 분들하고는 뭐 팩트야 뭐 차이가 나겠어요. 하지만 그 팩트를 바라보는 어떤 정서적인 관점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배 건축가들의 어떤 작업을 막 건축적으로 평가하고 비평하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저분들의 입장이었으면
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 좀 깔려 있는 그런 강의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그냥 공부했던 과정에서 보았던 좀 인상적인 기억이 많이 남는 책들인데요. 한국 양식건축 80년사는 이제 워낙 고전이 된 책인데, 이건 뭐 한국에서 근대 건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빼놓을 수가 없는 책일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또 이게 복각판이 다시 나와서 비매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어렵게 한번 다시 구해볼 수 있었고, 또 상상의 아테네는 그 역사학자분이 쓰신 책인데, 그 건축 역사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베를린과 도쿄와 서울을 연결하는 그 어떤 역사적인 서사가 있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리스 고전 건축을 매개로 하는 역사적인 서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쓰신 책이고 제가 정말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경성희 건축가는 몇 년 전에 이제 김소연이라는 분이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던 걸 이제 책으로 펴내신 거여서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잘 모르던 근대 건축가들 선배분들 많이 알게 됐고요. 제가 오늘 아무래도 일본 식민지 시대의 근대 건축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본에서도 그렇게 그 깊이 있게 연구가 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에 한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서 그 마티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 이 책 뭐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자료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뭐 한국 건축사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정인화 교수님이 쓰신 한국의 근현대 건축이라는 책도 제가 좀 뒤늦게 입수를 해서 또 나름 저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요즘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가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자료들도 많이 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그냥 책과 자료만 보는 것 갖고는 좀 불충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이 연표를 한 4년쯤 걸려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집어넣고 집어넣고 그래서 이 뭐 하나의 사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연표를 띄운 김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 붉은 사선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게 한국의 근대 건축가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의 근대 건축가들인데 그 사선이 시작하는 시점이 일본하고 한국과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의 기울기를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그 같은 기간도 중에 훨씬 더 많은 건축가들이 출연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텐데, 물론 제가 뭐 한국과 일본의 모든 건축가를 다 본 건 아니지만은 그냥 뭐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시로 그 이 연표에다 집어넣다 보니 상당히 기울기가 다른 그런 결과가 얻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건축가들의 숫자도 적어도 이 표에서 보기에는 이제 많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제 세 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는 그동안에 이제 초기 서사의 경과가 어땠느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 서사의 어떤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현상들이 한국 건축계에 있었는지를 좀 돌이켜보고, 마지막은 뭐 과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뭐 거기까지 얘기를 한번 끌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과인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이 그 이 근현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많이 받아들였던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어쩔 수 없이 일본 근대 건축사를 좀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도 할 텐데, 그래도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일본은 1852년에 개항을 했고, 또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페리 제독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번 시도를 했더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개항 그 조약의 그 서명을 받아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흑선을 끌고 왔다고 하죠. 구로부네라고. 근데 저것이 그러면 일본이
그 나라 바깥의 세상하고 처음으로 교류를 한 거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일본은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그 바깥 세상하고 교류가 꽤 있었던 나라고 그 이전에 에도 막고 시대는 보통 쇄국 정책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나가사키에 있는 이제 인공섬이 있어요. 데지마라는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섬인데 그 섬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이제 네덜란드하고의 교역을 이제 계속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지마 상관장이라고 하고 지금은 지도를 찾아보면 거의 내륙화됐는데 그 뭐 역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네덜란드는 세계 최선진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 관련 서적들이 일본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것이 일본 대중한테 보급은 되지 않았지만 일본의 지식인들이 어렵게 네덜란드 말을 배워서 그 번역서를 내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펴낸 그 과학기술 서적인데 특별히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전해온 이러한 서구의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학문을 이제 일본에서 나나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란가쿠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한테 좀 관심을 끌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미 1833년에 그러니까 개항도 하기 전이죠. 네덜란드 일본어 사전을 출간했다고 하는데 거기 네덜란드 말로 제가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아무튼 영어식으로 읽으면 매트젤렌이라는 단어가 벽돌을 쌓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걸 건축으로 번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게 그 건축이라는 단어가 그 출연했던 그 굉장히 이른 사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은 개항을 하고 나서 그 전 세계를 견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이와쿠라 도모미라는 사람이 이끌고 떠났던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건데 그 사진 위쪽에 가운데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상투 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이와쿠라 도모미인데 뭐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전개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 바로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거쳐서 유럽도 12개 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왔고 또 굉장히 방대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일본이 이제 서구를 배우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나중에 조선이 개항하고 나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 이야기로 넘어오면 1877년 영국 건축가 조시아 콘도르라는 사람을 초빙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대학에서 가르치게 하는데 그 대학이 이제 공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부서입니다. 공부. 그 공부에서 만든 대학교라서 이제 일본식으로 읽으면 고부대학교라고 하더군요. 거기 이제 조가학과라는 과를 만들어서 이제 조시아 콘도르가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현재 도쿄대 건축학과의 전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일본 건축사를 좀 보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다스노 긴코라든지 하는 일본의 1세대 건축가가 이제 다수 양성이 됐고 그 아이러니컬하게 다스노 긴코가 나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와서는 그 사람이 교수가 되고 이제 조시아 콘도로는 해임대학교 강사가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컬한 뭐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이 고부대학교 사진이고, 그 콘도르는 그래도 계속 일본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로 남아서 지금도 동경대학교 캠퍼스에 이제 그 사람의 동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제 시각 하나를 조금 말씀드리면, 근대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뭐 적어도 이 오늘 강의와 관련된 제 입장은 근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혹은 새로 등장한 사회의 다양한 분야들이 재편돼서 결국
다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그 전략이 다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야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 어떤 격동의 시기가 근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본 근대 건축의 초기 서사는 그런 근대라는 과정을 굉장히 잘 이용해서 기회를 잘 포착한 일종의 집단 기획의 결과물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 사람들이 개항을 하면서 불과 20 몇 년 후에 근대 건축 교육이라는 걸 시작을 하면서 단순한 기술 학교나 그런 데서 가르친 게 아니라 그래도 근대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걸 성립해서 가르쳤다는 거.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했겠습니까? 그땐 건축가가 없었잖아요. 대학도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은 제가 누군지 모르지만 뭐 메이지 시대의 일본의 지도층들이 내렸던 결정일 텐데 그때 내렸던 결정을 지금도 일본 건축가들, 건축계가 그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첫 단추를 굉장히 사회가 잘 꿰줬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이 이런 근대 건축 교육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로 수많은 건축가들을 양성을 해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다스노 긴코라는 사람인데, 그, 이분이 이제 조시아 콘도리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조가학과, 그때는 조가학과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 이름이 이제 건축학과로 바뀌는데, 그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죠. 뭐 수석 졸업생이고, 뭐 아주 촉망받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수많은 일본 근대 건축가들의 공통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스타일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네덜란드 풍과 영국 풍을 좀 섞어가지고, 붉은 벽돌에 흰돌을 써서 이 건물의 이제 외관을 구성하는 그런 수법을 많이 써서 그걸 다스노 스타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줬더라고요. 이건 뭐 여담이지만 1919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본이 그 일본 본토가 있고 일기 식민지가 대만이잖아요. 그 조선이 이기고 만주는 이제 뭐 식민지라고는 안 그러지만 그 괴뢰 정보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했지만 뭐 식민지나 다름이 없다고 보면 그야말로 1930년대 일본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그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일본 본토뿐 아니라 뭐 대만, 만주, 한반도에 소위 다스노 긴코의 직접 제자든가 혹은 그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일본 건축가들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 그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카무라 요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예 저 경성에 자기 사무실까지 차려가지고 그 상당히 많은 작업을 했어요. 오늘은 제가 개별 건축가들을 들여다보자고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이 다스노銀行는 한반도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당시 조선은행 그 경성 그 본점으로 지었던 건물의 설계자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그 현장의 감독관처럼 파견됐던 게 그 다스노 사무실에 다니고 있었던 나카무라 요시에라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동경에 가면 동경역인데 전형적인 다스노 스타일이에요. 사진이 좀 작지만 뭐 붉은 벽돌에 흰색으로 이렇게 두 가지 톤으로 이제 그 외벽을 구성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스노 긴코의 제자가 하나 있는데 이토주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제가 보기에 일본 근대 건축의 최고의 어떤 선동가적인 이데올로그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주 젊은 나이에 호류지 건축론이라는 거 발표를 했는데, 요새 이제 구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 번역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호류지 우리 잘 알죠? 법융사. 그것과 이제 그 유럽의 고대 건축, 그러니까 에트루스칸 건축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요지는 그거예요. 일본은 고대로부터 서구의 고대 문명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어떤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 호류지 건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는 비약과 환상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걸로 높이 평가를 못 받는 것 같은데,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이 서사가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건축계 내에서 이제 좀 저기 발언권을 갖게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논문을 하나 글을 하나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가라는 말 쓰지 말고, 건축이라는 말 쓰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본인 자신은 영어의 아키텍처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 아키텍처는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건축이나 조가가 다 훌륭한 번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본인은 나보고 굳이 번역하라고 한다면 대장도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감안했을 때 조가보다는 건축이 훨씬 더 적절한 단어가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쓰자고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져서 고구대학교 조가학과가 이제 건축학과로 바뀌고 조가학회가 건축학회로 바뀌고 하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 건축이라는 건 한자 단어지만 중국에서 원래 쓰던 단어는 아니고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만들어낸 신조 한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로 이제 역수출이 돼가지고 한자 문화권으로 지금도 현재 동아시아 7개 국가에서 건축을 영어의 아키텍처의 번역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은 실무 건축가로서는 주로 종교 건축 많이 했는데, 일본에서 종교 건축하면 당연히 신사나 그, 그 신궁 같은 거를 짓는 거죠. 그래서 메이지 신궁, 어떤 남산에 있었던 조선 신궁의 이 책임자였다고 하고, 무엇보다 우리로서는 이제 썩 유쾌하지 않은 것은 그 총독부 청사를 지을 때 몇 군데 후보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경복궁에 짓는 것을 건축계 내에서 결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근대 건축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몸소 실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저에게 굳이 의견을 모아서 보신다면, 그냥 자기의 사고의 최대치가 일본이었던 사람이 아니겠나. 그래서 굉장히 편협한 어떤 국수주의자의 면모를 가졌던 사람이 아니겠나 싶은데, 하여간 이 사람이 미친 영향은 지금도 현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로 일본 측 자료를 찾아보면 이 건축이라는 단어가 안착했던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무슨 학문적 분야 같더라고요.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착이 됐던 것인데 뭐 제가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문장적 무비라는 거는 사실 건축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근대 건축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장적 무비는 직역을 하자면 즉 문으로서 그러니까 그럴 문이죠. 어떤 무의 그 준비를 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인문학적인 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어떤 그 이 무장을 하는 이제 그런 뭐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남만주 철도의 초대 청재였던 이제 고토 신페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 원래 이제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의사 출신인데 그 아마 일본이 배출했던 가장 유능한 식민 지배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이 사람이 이제 뒷배를 봐주는 고다마 겐타로라는 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또 러일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원을 해줘서 이 고토 신페이가 아주 승승장구했고, 이 사람의 그 생몰 연도를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일본 제국이 우길승천하는 것만 보다가 인생을 마감한 사람 같아요. 지금도 대만의 타이베이에 있는 국립대만박물관에 가면 그 고다마 겐타로우와 고토 신페이 동상이 저렇게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 대한 기억이 우리하고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 사람들의 동상을 그냥 전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한마디로 문장 조금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식민지에 있는 피식민지 사람들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력이 제거되는 순간 다시 또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문장적, 그러니까 문으로서 상징되는 어떤 문명의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으로 굴복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그 문장적 무비가 갖고 있는 이제 함축적인 의미였을 텐데, 고토 신페이가 대만에 있을 때부터 뭐 만주에 있을 때 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념비적인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한번 실물을 보고 싶어서 대만도 한번 가보고 만주도 한번 가봤는데 거의 다 100년 넘은 건물들이죠. 근데 정말 가서 보면 야, 이게 적어도 집을 짓는 이 물리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대단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과연 이제 문장적 모비가 성공했을까? 과연 피식민지 사람들한테 원했던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까? 그건 뭐 제가 뭐라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조선에 대해서는 좀 흥미로운 서구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출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당시 서구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쓴 글 중에 조선 사람들이 뭐 기차에 여기니 학교니 그런 어마어마한 일본 제국의 그 문명적인 그 성취물들을 보면서도 그건 그거대로 인정을 하되 그거에 정신적으로 별로 그렇게 굴복하는 것 같지 않았다. 뭐 그런 뭐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만 한반도 만주에서 문장적 무비가 다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건축에서 왜 중요하냐면은 당대 일본 건축가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이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의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물질적인 토대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배경이 되어줬던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물들이 다 그런 거고, 뭐, 사실 조선 총독부도 연도가 이들 건물보다 좀 늦긴 한데, 고토 신페이가 얘기한 문장종 무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 뭐,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1916년인가 지었던 대만대 병원인데, 이 대만 중국이 놀라운 게,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들을 잘 보존해서 쓰고 있을 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 원래 용도로 그냥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청은 관청, 병원은 병원. 그래서 이 건물은 지금도 대만대 병원의 본관입니다. 저 안에서 환자 진료하고요. 근데 뭐 잘 모르고 보면은 앞에 야자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디 큰 호화로운 리조트 같은데 하여간 저게 대만대 병원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만주 대련에 있는 중산광장이라는 도시계획은 러시아 사람들이 했다 그러는데 요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한 10개 정도 되는 건물 중에 전부 다는 아니고 이제 그중 대부분은 이제 일본 식민지 시대에 지었던 건데 뭐 가서 보면 규모들이 다 어마어마하고요. 뭐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야마토 호텔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 나츠메 소세키도 한번 여기서 묵어가지고 뭐, 묵었던 기록을 남기고 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마침 레노베이션 하고 있어가지고, 그, 아쉽게도 여기서 못 묵어봤는데, 하여간 아직도 호텔로 쓰고 있습니다. 대련빈관이라는 호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요코하마 정금은행이라는 은행 건물인데, 스마키 요리나카인가라는 이제 일본의 이제 메이지 시대 건축가들이 뭐 프랑스풍, 영국풍, 뭐 독일풍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독일풍의 대가였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뒤에 보시는 중국은행 소유로 돼 있어서 여전히 은행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보면 여전히 그 공간들이 다 살아있고, 그 뒤에 이제 더 큰 건물을 지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느 건축가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접근이라고 봐요.
훨씬 규모가 큰 현대건축은 이제 커튼홀을 이용해가지고 저희 배경으로서의 성격을 되게 명확히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이 이제 돋보이도록. 그리고 요거는 큰 건물은 아니지만 가서 보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제가 남만두 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철도 회사지만 사실은 식민정부나 다름없는 그런 대규모 조직이었는데, 이 철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조사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만철 조사부라고. 근데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면 한국은행 조사부부터 시작해서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에 있는 다른 그 나라들의 어떤 국책 연구기관 이런 것들은 뭐 모델이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만철조사부가 사용했던 도서관인데 지금은 이제 대련시의 시립도서관 네트워크 중에 일부더라고요. 근데 크진 않은데 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서 좀 책 한 권 읽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을 갖는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요거 연도가 조금 늦다 보니까 이제 모더니즘 건축의 느낌이 탁 나는데 이제 대련역이고 이거 지어졌을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건물을 잘 보존해서 현재 맥락에 맞게 쓰는 거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중국, 대만이 한국보다는 좀 더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되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접근로가 그 두 개 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약간 공항처럼 돼 있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상당히 선진적인 그런 설계였다고 하고요. 이거 뭐 이따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일본이 근대 건축이 이제 상당히 엘리트 교육으로서 사회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럼 그 당시 일본 사회에서는 건축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대문호죠. 나츠메 소세키. 뭐 일본에서 지난 1000년 동안에 가장 훌륭했던 문학가가 누구냐라는 설문조사를 하면은 나츠메 소세키가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그 사람이 젊었을 때 건축가를 꿈을 꿨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뭐 건축학교를 좀 다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좀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소세키가 왜 건축가가 되고 싶었냐 하면은 그 건축가를 꿈꿨던 것은 자신의 공적이 비교적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이지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항상 보면은 어렸을 때 내가 뭔가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 꼭 옆에서 초치는 친구가 꼭 있죠. 이 양반도 그런 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요네야마라는 친구인데 그 소새끼가 나 건축가 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이 굉장히 돌직구를 날렸던 모양인데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이 일본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인트 폴 같은 거 질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학을 해라.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소새끼는 문학을 해서 대단한 그 문업을 이룬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판단은 좋았다고 치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아니 서구의 건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인트 폴이 서구 건축을 그렇게 대변할 만한 건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훌륭한 건물이긴 한데 뭐 성베드로가 훨씬 더 대표성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세인트 폴을 언급한 거는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만은 그 조시아 콘더가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영국인을 통해서 그 근대 건축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건가? 뭐 그런 상상하게 되는데 또 중요한 건 그 건축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동경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또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엘리트 교육으로 건축이 시작을 한 것 같지만 또 일본 건축의 현실이라는 게 마냥 그렇기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갖게 됐어요. 뭐냐 하면 이 둘 다 사실 한국에 있는 건물들인데 하나는 대구에 있는 대구 도립병원입니다. 지금 현재 경북대병원이고 1928년 오른쪽에 있는 거는 헐렸어요. 1927년에 지은 보성중학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빨간 벽돌 건물의 보성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학교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뭐 천정도 가끔 무너지고, 뭐, 마루도 가끔 꺼지고, 그래서 나는 어쩌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서 공부를 하게 됐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유서 깊은 건물에서 공부를 한 거죠. 중요한 건 이 두 건물들이 다 상량목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저게 일본식 상량목은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 널쩍한 판대기에다가 저렇게 쓰는데 저길 보면 두 가지가 다 시공사하고 건축 관계자 이름은 있는데 설계한 건축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탑 클래스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건축가들은 이제 조금 다른 사회적 대접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건물을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그 그런 레벨의 사회적 대접을 못 받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음. 자, 이제 뭐 좀 길게 돌고 돌아서 이제 조선 얘기를 할 때가 됐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오늘 이제 이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는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대목에서 약간 우려 아닌 우려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속상하고 가슴 아픈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마치 우리가 한 개인도 정말 뭐 그 유서 깊은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도련님으로 무탈하게 큰 사람이 꼭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반면에 굉장히 어렸을 때 고생하면서 컸지만 자신의 노력, 성찰 이런 걸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 서사라는 거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어떤 결정적인 운명론적인 그러한 족쇄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나는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여기 뭐 오늘 강의 들으시는 그 어른분들은 제가 별로 걱정 안 하는데 학생분들은 조금 제가 그런 우려의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조선은 일본보다 그 좀 늦게 개항을 했어요. 그래서 1876년에 이제 개항을 했는데 그러니까 22년이 늦은 거죠. 그러니까 22년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시대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왔던 22년 같습니다. 그 조일 수호 조규라는 게 이제 강화도 조약의 원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항 원년에 부산하고 원산은 개항을 했는데 인천은 개항을 좀 늦게 했죠. 저게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 강화도 지역 원문에 보면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새 항구를 개항을 해야 되는데 인천 개항은 사실은 좀 일부러 늦게 한 거래요. 그 이유는 저게 이제 한양이랑 가깝기 때문에 한양에서 거리가 먼 부산, 원산 개항하는 거하고는 좀 그 의미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이 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마치 전 세계에 그 어떤 답사팀을 보냈던 것처럼 조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낸 그 답사팀, 뭐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답사팀. 또 수신사라고 했고,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은 이제 영선사라고 했고, 미국 및 유럽에 보낸 사절단은 보빙사라고 했더라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서구인이 앉아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보빙사의 모습인데, 저 중에 일부는 이집트 피라미드까지 봤다 그러니까 하여간 뭐 정말 폭넓게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 개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서구 국가들하고 이제 외교 조약을 맺게 되니까 외교 공간들이 지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히 그 나라의 건축가들이 와서 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파괴돼서 일부만 남아있지만 러시아 공사관이나 지금 완전히 없어졌지만 프랑스 공사관 그 밑에 사진 두 개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명동성당은 좀 코스트 신부의 설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코스트 신부는 가톨릭 신부지만 그럼 건축가 교육을 받은 분이라고 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건 그 서구인들이 직접 와서 자기네 스타일로 건물을 지은 건데
그 당시는 이제 전 세계가 소위 역사주의 건축의 시대니까 그 본격적인 모더니즘 건축이 등장하기 전이니까 뭐 르네상스풍, 뭐 고딕풍 다 섞여서 짓는 거죠. 그래서 저때 한시적으로 조선이 서구랑 직접적인 어떤 교류를 가졌던 것 같고,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근대 공업교육이라는 거가 시작이 됩니다. 관리공업전습소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6개 분야가 있는데 저기 건축이 없어요. 그리고 저 학교의 레벨이 대학 레벨은 아니고 굉장히 실무적인 교육기관이었다고 해요. 인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근대 공업을 가르치는 학교가 생겼다고 해서 지원자도 되게 많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뭐 참고로 저 학교가 나중에 막 돌고 돌고 돌아서 현재는 서울공고가 저 학교 후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공고는 저 축구 선수는 안정환 선수가 다녔던 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수준의 교육기관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건축은 목공 과정의 일부, 뭐 조가 과정이 있었다든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게 아주 기초적인 것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좀 딴지 걸어보고 싶은 건데, 자, 그러면 개항을 했고 전 세계를 내 눈으로 가서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차이 때문에 일본 사회의 엘리트들은 건축을 고등교육에 포함을 시켰고, 이 조선의 엘리트들은 그걸 안 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작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대한제국 정부 안에 탁지부가 있었고, 탁지부 안에 건축소라는 걸 만드는데, 1906년부터 1910년까지 존속을 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그 전통적으로 있었던 영선 도감과 공조를 대신하는 최초의 근대적 상설 건축 기구라는 게 정부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탁지부 건축소가 알고 보면 이제 일본인들 판인 거죠. 그래서 일본의 탁지부 차관이 건축소 소장을 했고, 한국인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제 보조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래도 이 탁지부 건축소에서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꽤 유명한 건물들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게 대한의원, 저게 탁지부 건축소의 최초의 작품이었다고 하죠.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의 의학박물관을 쓰고 있는 건물인데, 실제로 한번 가볼 만 하십니다. 저도 한 두 번인가 가서 봤는데, 전시물도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우리은행 종로 지점으로 쓰고 있는 광통관이 있죠. 저게 이제 둘 다 탁지부 건축소의 그 설계 작품들인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첫 단추가 꿰지는 순간부터 한국인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높은 수준의 건축과 교육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지만 그 이런 뭐 그 크고 웅장한 근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겠죠. 그래서 첫 단추가 좀 이상하게 채워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심희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축가가 맞냐? 시공자냐? 아니면 관료로서 건축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분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중요한 건 그 근대 건축 교육을 받았던 분은 아니지만 서구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공에 참여했던 분,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셨고, 또 이분이 운이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 만한 거는 폐재학당 건물, 독립문, 정동제일교회, 파고다공원 팔각정, 원구당과 황궁우, 그다음에 교보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왼쪽 위에 사진입니다. 기념비전. 고종 황제가 즉위한 지 40주년인가 된 건 이제 기념해. 그다음에 이제 그건 없어졌지만 손탁 호텔,
석조전, 물론 석조전은 이제 영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거지만 그 시공에 관여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동서양의 건축 양식을 아울러 가면서 설계와 시정, 그 다음에 뭐 행정? 그런 것까지 포함한 폭넓은 건축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분이 또 근대 건축가 중에 최초의 인물이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긴 합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은 이훈우라는 분인데 이분은 연도 훨씬 늦죠. 그 심희석보다는 한 30 몇 년 좀 늦게 태어나신 분인데 그 오른쪽에 이분은 다행히 그 초상 사진이 전해집니다. 아주 뭐 훈훈하게 생긴 그런 분인데 이분은 2020년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거의. 그러니까 산발적인 자료는 있었는데 그 건축가로서 이분의 존재는 거의 알려지지 않다가 저하고 다른 두 명의 그 공저자가 계속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자료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2017년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 자료가 쌓였을 때 이거를 소위 퍼블릭 날리지, 그러니까 공공의 지식으로 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전공법으로 논문을 쓸 수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그 세 명이 저는 현역 그냥 건축가고 또 한 분은 역사 전공인데 그분은 일본 중세사 전공입니다. 그 또 한 분은 뉴욕에 있는 재미교포인데 직장인이에요. 근데 이 셋이 어떻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셋 다 이제 건축 역사학회에 회비를 내고 가입을 한 다음에 논문을 써서 논문제 두 편을 제출을 해서 다행히 뭐 우여곡절 그때 통과가 돼가지고 그 이분을 이제 어떤 역사적인 인물로 재발견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게 제가 제 인생의 가장 희한한 경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런 강연을 하게 된 것도 그때 경험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재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옛날 자료를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국 건축가라고 하면은 모름지기 이분이 최고 선배가 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의 이제 행적을 쭉 쫓아다니는 것이 그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이 있는 일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 보이는 것처럼 그 꽤 규모가 있는 건물들을 여러 개 하셨던 분입니다. 그 왼쪽 위에 있는 거는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 고등보통학교의 수성동 교사, 지금 조계사터에 있던 건데,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천도교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최재우 선생이 탄신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관 건물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일신여고보라고 하는 진주여고의 전신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세 건물들은 다 헐려서 이호루 선생의 그 자취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한국에서 많이 안 알려졌던 거는 보니까 유학생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고야 고공이라는 데서 건축을 공부했고, 그 하필이면 그 재학 기간 중에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본인 이름이 원래 이희우, 기쁠 희의 비우자였는데 정확하게 심정이 뭐였는지 제가 모르지만 개명을 했어요. 술 취할 훈자로 개명을 해서 진짜로 술을 굉장히 많이 드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1920년 12월 12일에 종로 상가에서 개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알려진 한국인 최초의 건축 설계사무소 개업이에요. 물론 그때는 공무소라고 그래서 이제 시공도 좀 겸하는 거였는데 지난 2020년 그 코로나 때 그 한국 설계사무소 100주년 기념 축하 파티를 온라인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출연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훈우 선생이 이제 나고야 고공이라는 데 유학을 갔기 때문에 거기 당연히 이제 일본인 스승하고의 사제 관계를 맺었겠죠. 근데 그분이 이제 스즈키 데이지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메이지 시대 일본 건축가 중에서는 이제 프랑스류의 건축가인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프랑스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남긴 작품이 지금도 나고야시에 있는데 아까 제가 다스노 긴코 얘기했지만 동경에 다스노 긴코가 있다면 나가야에는 뭐 스즈키 데이지가 있다 뭐 그런
그 명성을 누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고야시에 가면 츠루마 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야외음악당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 프랑스나 유럽 건축가들한테 이 사진을 보내주면 맥락 없이 보여주면 이게 일본에 있다고 다들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그 품이 있고 세련된 그런 프랑스풍의 건축을 구사할 수 있었던 분인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로 그 제자인 이은우가 저 나고야 고공을 졸업할 때 그 졸업 작품이 다행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둘이 양식 비슷해요. 그 연도가 1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건축풍을 보고 한국 최초의 건축가가 그 풍으로 졸업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인데 저게 이제 굳이 우리가 건축사에서 얘기하면은 나폴레옹 3세 시대, 그러니까 프랑스 제2 제정 시대의 양식이라고 뭐 그냥 퉁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블 칼럼 쓰고 도움이 있고 굉장히 섬약한 장식들이 많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파리에 있는 그 샤를 가르니에가 설계한 가르니 오페라 같은 그런 류의 건물인데 그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입학 기념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다행히 그 저희가 후손을 만날 수가 있어서 이제 저런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고 저 졸업 앨범은 이제 나고야 그, 그 고공의 후신을 통해서 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러니컬하죠. 한국 최초의 근대 건축가의 졸업 작품. 저게 한국인이 근대 건축을 배워서 처음으로 그린 도면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이제 막연히 프랑스풍의 건물이었다. 먼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부터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한 얘기입니다. 그 한반도에 대한제국 시절에 비록 굉장히 국운이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댔겠지만 적어도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한국인들이 높은 수준의 건축 교육을 해보자라고 했으면 비슷한 시도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다 할 고등 건축 교육기관이 없다가 1916년에 경성고공이라는 학교가 생깁니다. 이게 이름 몇 번 바꿔요. 경성고공이 됐다, 경성공전이 됐다고 몇 번 바꾸는데 그냥 같은 학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지금 방송통신대 쪽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가 1936년도 일본에서 나온 입체 지도인데 대경성부 대관이라고 거기 파랗게 점선으로 된 거기가 이제 경성고공터인데 저 안에 경성고공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신이었던 공업전습소, 그다음에 중앙시험소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저기가 그 당시로서는 저기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시대 내내 한반도에서 건축을 공부하겠다고 하면 저 학교가 탑 클래스의 학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의 스테이터스가 대학은 아닌 거죠. 고공이었습니다. 고등공업학교. 근데 저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8년 후에 경성제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경성제대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한반도에 있었던 유일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나머지 우리가 대학, 현재는 다 대학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다 연희 전문, 뭐 이화여전 다 그랬었거든요. 어, 근데 저 경성제대가 그 두 개 학부로 시작을 한 학교예요. 하나는 지금 저기 지도에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가운데 길이인데 그게 동숭로 대학로입니다. 그 대학로 서쪽에 빨간 선으로 구적되어 있는 건 지금도 거기가 서울의대인데 경성제대 의학부였고 오른쪽이 그 경성제대 법문학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성제대는 법문학부와 의학부로 시작이 된 학교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물론 일본의 식민지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그건 뭐 경성고공도 마찬가지인데 한반도에서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그나마 조선인들은 굉장히 차별받아서 들어가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였던 저 학교들이 그 어떤 과를 갖고 있었느냐가 그 당시에 아마 상당히 중요했을 문제가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최상위 교육기관에 어떠한 분야들이 포진하고 있었을까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분야를 평가하는 어떤 나름의 잣대가 됐을 텐데, 이 구도로 놓고 보면 공학이 이공계 학문이 그 의학이나 혹은 법문학에 비해서 한 등급 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런데 그러면은 경성제대는 끝까지 이공교육을 안 했냐 했어요. 굉장히 늦게 합니다. 1941년에 공릉동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이공학부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진이에요. 현재 그 밑에 있는 사진의 위에 보면 굉장히 모던한 건물 몇 동이 보이는데 그 건물들과 밑에 있는 저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아니고 광산 전문인가라는 학교 또 다른 학교인데 하여간 저 학교들이 나중에 다 합쳐져 갖고 저기 서울 공대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현재적 캠퍼스는 서울 과기대가 쓰고 있죠. 공릉동에 서울 과기대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경성제대 이공학부에는 그럼 건축과가 있었냐? 거기도 없었어요. 왜 없었냐? 경성제대 이공학부는 일본이 마지못해서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만든 학교라고 합니다. 저 당시에 저기 학교를 다녔던 한국 학생들이 나중에 다 한국의 이공계에 이제 그 태두들이 되시는데 그분들이 남긴 회고록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몇 권 읽어봤는데 그중에 김금배라는 분이 쓰신 책에 한국 근대과학기술인력의 출현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 당시 저기 학생이었던 분의 증언 같은 거 실려 있는데 저 학교가 시설로 보나 교수진의 수준으로 보나 당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수준 있는 학교였던 건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 전쟁 준비와 관련된 프로젝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전공에 대한 교육 및 실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즉, 건축가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과 학문 자체가 전쟁 준비를 위한 도구적 학문으로서 대학에 자리 잡게 되는 상당한 비극적인 서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본이 왜 그러면 이과 학문에 대한 교육을 그 식민지에서 늦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본 본토 자체는 굉장히 일찍부터 서구에 유학생도 많이 보내고 아까 고토 신페이도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일본은 이과 학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혁명성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바꾸는 학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이과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것이 오히려 자기네들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관심 있고 보다 보니까 주변에 또 한국 이공계 학문의 초기 서사를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좀 맥이 좀 닿기도 되고 그분들 책도 읽었는데 재밌는 건 그분들도 우리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건축계가 우리는 왜 프리츠커 못 받고 있을까라고 할 때 그분들은 왜 한국 과학기술계는 노벨상을 못 받을까라고 하시는데 그분들도 이렇게 책에 써 있는 거 보면은 이 한국에서 이공계 학문이 사회에 그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이공계 학문의 어떤 본연의 존재 이유와는 좀 다른 맥락에서 도구적 학문으로 시작이 됐던 그 초기 서사로부터, 아직까지도 그 초기 서사가 현재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말하는 그런 얘기가 그쪽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아까 식민지에서 겪었던 경험이 얼마나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성고공은 그때 당시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건축계에서는 이게 더 이상 선택지가 없는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인 건 맞아요. 근데 흥미로운 증언이 하나 제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 재미건축가 김태우 선생님의 이제 구술집에서 읽은 건데
그분의 사촌 형님인 것 같습니다. 김태린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화학을 전공했던 분인데 요지는 그거예요. 이분이 김태수 선생님한테 야, 너는 예술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건축가가 되라라고 아마 권고를 하셨던 장본인인 것 같은데 본인은 건축가가 되고 싶기는 한데 자기는 그래도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전문대학 가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에 입학하신 그 연도를 보면 해방 이후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중학교 정도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성고공이 그 분야에서는 좋은 학교인 건 맞지만 그래도 타 학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대적인 격차가 감지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기에 근대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혹은 새로 등장했던 여러 개의 분야들이 사회 속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자리 잡기를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근대 건축은 그런 첫 단계의 포지셔닝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시작이 됐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육 제도가 배출했던 건축가는 과연 어떠한 존재였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박동진 선생의 사례를 들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박동진 선생은 이제 우리한테는 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에 중요한 본관, 뭐 도서관 이런 건물을 설계하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뭐 참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훈우 건축가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었던 보성 고등보통학교의 수성동 교사를 설계했던 분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는 이훈우 건축가가 자기들의 수성동 교사, 그다음에 박동진 건축가가 안암동 교사를 설계한 건축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유족을 설득해서 그 이윤우 건축가의 유물은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기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박동진 건축가로 돌아가면요. 이분은 정주의 기독교 집안에서 출세하셨고, 뭐 한국 근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학교를 모를 수가 없는데, 오산학교 출신이시고, 이분은 경성고공 다녔어요. 3.1운동에 참여해서 서대문 형구소에 6개월, 그뭐 퇴학도 당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건축에서 역사주의 시대의 교육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라든지 중앙고등학교라든지 남대문교회 같은 거는 다 뭐 칼리지 고딕이나 뭐 아니면 고딕 양식의 리바이벌 같은 식의 건물들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한국 화강석을 가지고 외벽을 쌓는 소위 완자 쌓기라고 그래서 그런 자기만의 디테일을 개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창모 교수님 뭐 알려진 분이죠. 그분이 자기 박사 논문의 주제로 건축가 박동진에 대한 연구를 선택했을 정도니까 상당히 비중이 있고 중요한 분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이분이 좀 굉장히 가슴 아픈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 고려대학교 설계할 때 당시에 그 건축주가 인천 김성수 선생이니까 뭐 당대의 재력가이면서 지식인이면서 뭐 교육가였던 분이죠. 물론 나중에 뭐 친일 그런 뭐 행적으로 역사적 평가가 좀 나빠지긴 했습니다만 1937년에 도서관을 설계하는데 이 아마 박동진 선생 상당히 이렇게 강직한 지식인의 면모가 좀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건축주 앞에서 이제 민족의식 같은 거를 드러내면서 자기의 어떤 설계 철학이나 이런 걸 얘기했던 모양인데 이게 연합뉴스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분에게 건축주인 김성수 선생이 기술자가 도면이나 그리지 무슨 인생관이냐. 그 면박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박동기 선생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어서 기술자에게도 조국이 있고 민족이 있다. 그래서 받아쳐갖고 사과를 받아야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단편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김성수 선생이면은 상당한 당대 지식인이었을 텐데 그런 분마저도 건축가를 바라볼 때 이렇게 자기랑 이렇게 대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뭐 이거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는 건축가에 대한 그 사회, 특히 사회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 계층들의 평가가 우리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일단락을 해볼게요. 이게 제가 막 여러 자료를 찾아봤던 건데, 한반도에서 근대건축 교육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일본부터 시작이 되지만, 뭐 아까 말씀 탁지부 건축소, 뭐 경성공전 쭉 나와요. 1920년에 이훈우 선생이 건축공부서 개업했고, 24년에 조중원이라는 분이 동아건축사 사무실이라는 걸 개설했고, 1927년에는 이영학, 31년에는 주창목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또 건축연구소를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길용 선생은 1932년에 자기 사무실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반도에서 건축이 그 최상위 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교육이 제공이 됐던 최초의 시점이 언제냐? 해방 이후 1946년에 서울대와 광주조선대와 평양 김일성대에서 건축과를 개설했던 것이 최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학을 76년에 했잖아요. 1876년에. 그때부터 1946년까지는 7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아마도 국가의 모든 행정제도나 사회적 인식이나 그런 측면에서 건축이 과연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렸던 분야였을까? 여기서 이거는 건축계 내에서의 경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누가 어느 대학 나왔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야별 분야의 경쟁이 있어서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비교했을 때, 특히 뭐 의학이라든지 법학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사회적인 인식의 대상이 돼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그 인식의 격차가 사회 구석구석에 퍼져 들어가서 고착화되기에 사실은 충분히 긴 시간이라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회는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거지만 의외로 행정기관은 상당한 연속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바뀌어도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연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한테 이 기간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심스러운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무슨 이렇게 뭐 학벌이나 이런 걸 여기서 논하자는 거라기보다는 한 분야가 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평가를 받았냐, 어떠한 인식의 대상이 됐냐를 보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건축은 초창기의 초기 서사 단계에 있어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이제 북한이 어떻게 건축 교육을 진행했냐라는 건데 비교적 최근까지도 북한은 계속 저 건축 그 교육 시스템 확대 원고를 알 수 있어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사진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건축 대학을 이제 방문해서 뭐 격려하는 사진이니까 우리는 뭐, 뭐 저런 데를 뭐 갔나 보다, 뭐 독려를 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또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런 비슷한 사진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급 인사가 건축 설계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독려하는, 물론 뭐 대한민국과 북한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건 또 다른 의미에서의 건축이 국가주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우린 그런 나라는 아니죠. 하지만, 그, 사회의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들이 건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저런 사진이 몇 개는 있을 만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최근에 우연히 눈에 뜬 사진이어서, 예, 이거는 이제 그,
토머스 헤드윅하고 이제 서울시장 님이 같이 뭔가 이제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저런 사진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 갖게 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정리하니까 뭐 이거는 저 개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방 전도까지만 제가 주로 관심 있게 봤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책을 찾아보시면 꽤 찾아볼 만한 책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그냥 독서로 대치를 했고 다만 이제부터는 과연 이러한 근대 건축의 초기 서사가 우리한테 어떠한 현상으로 남아있나를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정말 말하는 저도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건축가의 유령화예요. 건축가 이름을 안 불러줍니다.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근현대 건축의 태반이 유령 건축가의 작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국 양식건축 80년사, 그 윤일주 교수님의 아주 기념비적인 저작물인데, 거기서 이미 윤 교수님이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기록의 부재. 그걸 이제 오유화라는 표현으로, 저 까마귀 오자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저 오늘 참가하신 분 중에서 실무하시는 분들, 저도 연배가 좀 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한테 호적이나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 있듯이 건물에는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건축물의 출생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얘 여러 가지 특징, 규모 이런 게 다 적히는 그 공공 기록이죠. 퍼블릭 다큐먼트인데 그 건축물 대장의 설계자란이 언제 생겼냐? 제 기억에 1990년대 후반인가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예 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경우에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게 그 서촌에 있는 효자 아파트라는 건물인데 그 한 몇 년 전에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 사이에서 저 효자 아파트는 언제 진 거냐 그거 가지고 이제 뭐 꽤 논의가 벌어졌는데 뭐 어떤 분은 뭐 1970년, 80년 어떤 분은 그보다도 오래됐다 일제시대에 진 거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일 쉬운 거는 서류를 띄워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업이 그런 걸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전산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때 종로구청에 가서 서류를 한번 띄워봤던 것 같은데 1969년이더라고요. 근데 저기를 보면 어디에도 설계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 효자 아파트는 설계자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공기록에서조차 건축가는 배제돼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빌 브라이슨 같은 미국 소설가가 쓴 뭐 모든 사생활의 역사인가 거기 보면 수백 년에 전에 지었던 영국의 목사관, 그러니까 이제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목사관이겠죠. 그거의 건축가 도면, 뭐 심지어 이런 게 다 그 지역 관공서에다 보관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그 책에 아주 흥미진진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아예 건축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저거를 그냥 단순히 행정 기록이니까 뭐 빠질 수도 있지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저거는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문화가 행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배의 대표적인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이런 공직사회가 건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차 시대 때부터 최상위 프로젝트는 대학을 나온 동경대 뭐 이런 데를 나온 일본 건축가들의 몫이었고 그 하위에 기껏 해야 고공 출신의 한국인들이 포진하는 구도였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 구도가 그럼 지금 없냐? 그걸 아마 일선에서 일하시는 건축가분들은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저 구도는 지금도 상당 부분 현재형입니다. 외국 건축가에 대한 선호도가 엄청나게 높은 과정에서 뭐 그거 자체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국내 건축가들에 대한 상대적인 로 불리한 상황적 그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 정말 한국 건축가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읽어볼게요. 저 파란색 글씨로 된 거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이름을 불러줘야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의 지배 유산 중에 가장 무서운 게 그건 것 같아요. 한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멸시. 근데 그거를 건축계가 상당히 여러 상황에서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진은 낙원 빌딩인데요. 낙원 아파트라고 되 이것도 사실 설계자가 안 알려져 있었었는데 제가 그 한동안 저런 상가 아파트들 답사를 많이 다녀서 한번 찾아왔어요, 저기 사무실에. 그래서 거기 계신 분한테 아, 내가 저 이런 걸 답사를 다니는데 이 건물이 설계자를 모른다고 그래서 답답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여기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저 건물을 지은 시공사 사장님의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사무실이 저 건물 안에 있어요. 지분도 갖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 건물을 갖고 자꾸 설계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가 이거 저 실시 설계 도면이 우리한테 있어요. 라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보니까 연합건축의 김만성이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가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굉장히 있는데 계속 어떤 도시 전설처럼 설계자를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대신 아파트라고 1971년에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도 역시 설계자 모릅니다. 제가 이거 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왜 이 건물 보여드리냐면 이 건물이 사진을 보시면 기단부에는 시장이 있고요. 전통시장 있고 그 위에 Y자형으로 된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시장과 공동주가 결합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 서울시가 이런 식의 건물을 아마 그 시 차원에서 그 구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그 왼쪽에 있는 조그만 사진에 있는 그 MVRDV가 한 마켓홀, 로테르담에 있는 마켓홀이라는 건물인데 저거를 예를 들면서 공동주거와 시장을 결합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하는데 1971년에 우리 선배들이 이미 했거든요. 왜 우리는 저러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항상 외국에서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 논의를 조금 더 명확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건축가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강윤이라는 분이에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7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저 왼쪽 위에 흑백 사진은 이 강윤이라는 분이 일본에 있는 윌리엄 보리스라는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이 선교사하면서 건축가로 활동을 하셔서 일본뿐 아니라 뭐 동아시아의 프로젝트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한국하고는 특히 이화여대하고 인연을 굉장히 많이 맺었던 근데 이 강윤 선생이 공주의 영명학교라는 이것도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아주 한인 운동의 본거지 같은 그런 학교죠. 거기서 다니면서 이제 3.1 운동에 참가를 했다가 이제 일본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보리스라는 사람의 설계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관서 지방에 있는 한 학교에서 이제 건축 공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 사진의 가운데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윤동주 선생 같기도 한 그런 약간 훈훈한 외모의 분인데, 이분 저 독립유공자입니다. 3.1운동에 참가했던 그 공적이 인정이 돼서
저 가운데 파란 글씨로 된 게 국가보훈처에 있는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를 제가 들어가서 찾아본 건데, 3.1운동에서 이분이 이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가 적혀 있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독립유공자가 되셔서, 지금도 제가 이거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대전 현충원에 저렇게 모셔져 계세요. 그 요분 묘소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거기에 홍범도 장군 묘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모셔져 계신 분인데, 아마 한국 건축계의 독립유공자이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아직까지 이분만 알고 있습니다. 더 계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하신 분인데 이분이 1939년에 일본에서 돌아와가지고 태화 기독교 사회관이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서구식과 한식과 이런 다양한 건축 양식을 혼합을 해서 나름대로 전통과 현대사에서 고민을 한 적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런 건물이고 이 일제강점기 때 이 건물이 파손되게 될 뻔했던 거를 강윤 선생이 굉장히 몸을 바쳐서 그걸 많이 막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묘비에는 그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보다 그 이분의 작품을 잘 볼 수 있는 거는 이화여자대학교 안에 있는 대강당의 설계자예요. 근데 이분은 보리스 사무실에 다닐 때부터 이화여자대학교 본관, 구음악당, 중강당, 체육관, 진선미관, 대학원별관, 영악관, 아령당 등 굉장히 많은 이화여대 캠퍼스에 있는 건물의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이고, 해방 이후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셨을 때는 저 이화여대 대강당을 1956년에 설계해서 완공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화여대에서 저거를 채플 용으로 주로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까지만 해도 세종문화회관도 없고, 그 예술의 전당도 없었을 때는 자타고 공연하는 한국 최고의 그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경화 씨나 이런 분들이 저기서 공연 많이 했는데 역시 칼리지 고틱의 양식을 갖고 있고 건물의 규모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건축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 혹시 이화여제 관계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죄송하지만 제가 이화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 건물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에 적혀 있는 건데, 1956년 이화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동양 최대 규모로 지어졌다.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저기 파랗게 쓴 글씨 한 줄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설계자인 건축가 강유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이기도 하다. 뭐 이 정도의 건물을 설계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독립유공자이기도 하면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자랑스럽게 현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제가 수시로 기회가 되면은 이화여대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귀담아 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워낙에 건축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개념 자체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자꾸 건축가라는 이름 앞뒤에 수식어를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건축 시인, 건축 예술가, 인문학적 건축가 이런 표현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모든 분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융합 분야입니다. 이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통합적인 코스모스를 이루고 있는 분야고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 그러한 통합성을 인정받으면서도 독자적인 분야로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이 바로 건축의 역사일 텐데 그 정체성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자꾸 다른 분야의 어떤 특성을 가져다가 건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아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분야 안에서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 자료를 찾다 보면 그 근거 없이 뭐 왜곡하거나 혹은 과장하거나 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소연이라는 분이 오마이뉴스의 경성의 건축가들이라는 연재를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련역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그 이천승이라는 뭐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던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저게 자기의 설계 작품이다라고 자기 스승인 박길용 선생한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거기서 일부의 역할을 했을지는 몰라도 본인의 이름이 저기에 이제 걸려 있었던 적은 없는 프로젝트다라는 걸 이제 사료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안타까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건축가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는 우리가 인문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들이 한 몸에 통합이 되어 있는 전문가인데 우리는 어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이걸 자꾸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건축의 통합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뭐 인문적 건축가가 따로 있고 기술적 건축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옥상 파라핏의 방수 디테일을 고민하면서 이것이 도시에서 봤을 때 어떤 프로필로 보일 것이며 이것이 이 주변 지역의 맥락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를 동시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인데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버리면 그것이 통합됐을 때 갖게 되는 그런 가치를 자꾸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는 건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있어서는 이런 통합적인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참 말씀드리기 힘든 참 난감하고 민감한 그런 얘기지만 한국 건축계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메시아 신앙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920년대에 그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가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 변방이었던 미국의 위상을 상당히 국제적으로 부상시켜줬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유럽에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발간하고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건축가들이 다 프랑스 보자르 같은 데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인데 독자적인 미국 건축의 이제 성과를 드러내면서 이제 건축계의 판도를 좀 바꿨던 거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건축계에 분명히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건축계 구성원으로서 각자는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포지션에서 자기 자신뿐 아니라 우리 분야를 위해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엄혹한 상황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산적인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은 소위 성공 모델이 아직까지도 금이 환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반해서 로컬 히어로, 동네에서 시작한 사람이 자기의 동네를 조금 조금씩 넓혀가면서 높은 경지에 그 어떤 업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모델이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비틀즈 그런 경우로 보는데 뭐 리버풀 출신의 정말 그 평범한 집안의 그 이 출신이었던 네 명의 이제 음악가들이 처음에는 리버풀 배경으로 하다가 런던으로 갔다가 거기서 함부르크로 갔다가 거기서 미국을 가서 점점 세계적인 음악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도 몸은 조선에 있었지만 부지런히 중국을 통해서 새로운 학문을 공부하고 자기의 어떤 미학적인 경지를 부단히 그 연마하면서 물론 일부 중국을 왔다 갔다 한 교류의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진을 통해 갖고 자기의 어떤 위대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우리한테는 새삼스럽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그 당시에 70년대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의 모든 분야를 통틀었을 때도 이 정도 이상의 성취를 이루는 분야가 별로 없다고 할 정도의 높은 건축적 성취를 이뤄냈던 힐튼 호텔이 드디어 철거가 시작됐는데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일을 하나 겪으면서 저 역시 한국 건축계 일원으로서 이러한 과거로부터 이루어져 내려오는 관행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요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데요. 뭐 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만은 그 2012년에 그 서촌에 있는 통인시장의 입구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았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그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한옥의 구조를 이용했지만 목철 합성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경쾌한 그러한 이제 구조물을 만들었고 또 지붕에도 이제 기와 대신에 유리를 얹어서 빛과 그림자가 이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미학적인 그런 시도를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이 통일시장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서 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참여 건축가로 하여금 이 아트게이트의 존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거는 한편으로 보면은 창작자의 자유를 열어줬다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계자는 저하고 사전에 접촉이 없었고, 만약에 공모전이 결과가 나왔을 때 존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면 그 건축가하고 저 사이에 상당한 긴장 관계가 생기겠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공직사회가 만들어 오는 판에서 민간인과 민간인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서울시에다가 몇 번 항의를 했더니 이건 뭐, 그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길을 열어준 거지, 우리가 이거 꼭 철거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건축가들끼리 알아서 대립을 하든지, 라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입장이 있어야 되고, 이 입장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이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건축계 분들, 그다음에 이 저작권자인 저하고 사전에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어느 날 저는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그런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현재는 공모전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뭐 보시다시피 이 불사조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런 사진도 한번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사회적인 관심과 애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뭐, 통인시장의 로고 자체가 이 아트게이트를 형상화한 것이고요. 또 루이비통이 2019년에 펴낸 전 세계를 상대로 만드는 트래블북 서울 편에 또 아주 재미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저 통인시장 아트게이트가 그려지기도 했는데, 나름 지난 기간 동안에 국내적인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아온 프로젝트를 그 운명을 저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과연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드리는 강연과 결부시켜서 봤을 때 역시 이러한 건축물을 대하는 사회, 특히 공직사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수준에 과연 걸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심각하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왔는데, 이제 뭐 경과는 이렇고, 이러한 어떤 현상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과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한국 건축계의 적입니다. 그게
발주처건 언론이건 누구건 간에 어떤 건축물을 언급을 하면서 그 건축가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것은 건축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 그 문제를 우리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참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개별 건축가들이 알아서 싸워라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건축사 협회로부터 설문지를 하나 받았는데 바로 이 건축가의 저작권과 관련돼서 침해 사례에 대한 설문이었어요. 드디어 협회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했는데 이 문제는 건축계가 공동체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그 누구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분야 모두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주 심각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까지도 우리는 동원해야 된다고 믿어요. 미국의 디즈니사라고 있죠. 뭐 우리한테 디즈니사는 정말 뭐 꿈과 상상력을 북돋아줬던 수많은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그 회사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 하면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창작인들의 저작권과 관련된 법적 권리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던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있냐 하면 당신이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백사장이 미키마우스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럼 디즈니사가 잡으러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디즈니사가 저작권이라는 문제에 굉장히 그 민감한 정도를 넘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보호하려고 했다는 건데 이 정도의 결기가 지금 한국 건축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내려온 한국 건축가의 유령화 현상, 그것의 현대판 버전이에요. 특정 프로그램을 언급해서 대단히 저도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교육방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축탐구집은 그 자체로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건축가를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도 저기 한 세 번인가 나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개인 업자를 홍보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게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PL로 보는 건데, 그럼 그렇다면 화가의 그림이나 조각가의 조각도 그렇게 접근하겠냐 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 건축가는 좀 다르지 않냐라는 게 그쪽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 PD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문제도 조속히 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거 역시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별 건축가 가서 싸워라?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건축계에는 분명 협회가 있어요. 협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의 통합성에 대한 믿음이 좀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과이자 문과고 예술이면서 기술이고 산업이자 문화 등의 기랑 관계 자체가 꼭 우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호 교류의 입장에서 그 국제 건축계와도 소통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최근에 한국 건축계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저도 아까 뭐 그 뭐 사진도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외국 건축계 가들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 높은 거죠.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봐도 한국 정도의 경제 규모와 국가적인 위상이 있는 나라 치고 건축 시장이 닫혀 있는 나라는 없어요. 다 해외 건축가들이 와서 일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만큼 우리도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건축가들이
그 성취의 그 이 양과 질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고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조차도 사실 길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해외 현상 공모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서 거기서 성취를 얻어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올해부터 한번 저희 사무실도 그런 거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얼마나 구체적인 성취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이러한 관심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본 결과 이것이 그 세상을 변화시키기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근대 이후의 건축사는 어떤 학문적인 입장뿐 아니라 실무적인, 현재적인, 현역의 입장에서의 문제의식을 갖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 역사학자가 아니고 사료를 다루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만은 이 지나간 시대의 문제들이 오늘날 나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오늘 계속 그런 입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다 보니 모든 건축가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록자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건축가 이름 불러달라고 그랬는데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드높여 달라는 의무뿐 아니라 우리가 해놓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도 됩니다. 책임과 권리의 양면성이라는 거를 동시에 인식하면서 건축가들의 이름이 빼놓지 않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그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 창작인, 예술가, 건축가, 이런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앞서서 일단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꼭 책을 읽는 것뿐 아니라 현실을 읽고, 사회를 읽고, 인간을 읽는 걸 의미하겠죠. 어, 한강 작가가 노벨상 받으면서 한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로 된 책이나 번역서를 읽으면서 자랐어요.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는 한국 문학과 함께 자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세계적인 작가가 된 한강 씨가 물론 외국 서적도 읽었겠지만 자기 문학의 어떤 근간이 되는 그 문학적 고향을 한국 문학에서 찾았다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2019년에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으로 올해가 마침 한국 영화 역사 100년이 되는 해라는 말을 했어요.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 100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의리적 구토라는 사실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떤 서사가 있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장면에 불과한 건데 그거를 단성사에서 1919년에 이제 그 상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영화계가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걸 과연 영화로 인정해 줄 수 있냐. 그런데 이제 외국 영화인들이 얘기하기를 서구에서도 영화가 시작될 때 처음부터 어떤 서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극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공연 도중에 특수한 효과로서 영상을 틀어준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리적 구토는 충분히 한국 영화의 기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이다라는 거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그만큼 한국 영화의 서사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찾아봤습니다. 건축의 날이 언제지? 9월 25일인데 이게 어떤 날을 기념해서 9월 25일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하고 있어서 뭐 여러분들 얼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게 경복궁창건일이더라고요. 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시점을 좀 근대로 끌고 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가벼운 제안입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적어도 아직까지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로 알려져 있는 이훈우가 사원실을 개업한
12월 11일 건축의 날로 해도 나름대로 좋은 명분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1시간 50분 말씀드렸는데 뭐 한국 근대 건축의 초기 서사는 정리를 해보면 최상의 수준의 교육적 목표에서 일단 배제된 집단이었다는 거는 뭐 가슴 아프지만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제도적 인식적 불균형이 고착되는 과정이었다. 그러면서 넓게는 한국 이공계 교육의 초기 서사를 공유하는 것 같다. 또한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배의 유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의 초기적 서사가 이렇게 불행하고 어려운 것이었구나를 인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지금 배경화면에 깔려 있는 그분들이 처했던 그 현실과 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들어 온 건축적 성취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이해의 바탕을 둬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 건축가들로서 보람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